네. 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과 함께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일단 뉴스 비소식 좀 얘기해 비소식부터 좀 네.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오전 6시 기준으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예. 그런데 밤사이에 그 오송 지하차도 실종자가 그 사망자가 세 구가 더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그 충북 지역의 누적 사망자는 15명이고요. 전체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한 사망 실종자는 48명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그 사망자는 세종에 1명, 충북에 15명, 이 중에 그 오송 지하차도가 12명이고요. 충남 네. 4명, 경북 19명 등 총 39명입니다. 실종자는 부산 1명, 경북 8명 등 9명이고 부상자는 그 충북 13명을 비롯해 총 34명입니다. 현재 충북 청주에 있는 오송 궁평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차량 10여 대 이상이 물에 잠긴 것으로 파악이 돼 있고요. 네. 여기 밤사이에 시신 3구가 추가로 수습이 됐습니다. 네. 그 전국 15개 시도에서 111개 시군구에서 6,255세대 1,570여 명이 지금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경북 대피자가 가장 많고요. 충남이 그 다음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보셨을 건데 네. 그쪽에 그 소방 당국이 이제 밤사이에 구조대를 계속적으로 투입을 했고 배수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지하차도 배수와 수색 작업에 동원된 공무원이 한 858명 정도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펌프라든지 굴삭기 장비 99대가 투입이 됐고요. 그 어제 저녁 기준으로 배수가 한 7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같이 보시면은 정말 이게 물이 많이 빠진 상황이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하차도군요. 네, 지하차도예요. 그러니까 물이 좀 빠진 상황이 이 정도인데 이렇게 가슴 이상으로 물이 올라오면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전에 좀 경고가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 그쪽 도로로 가는 것에 대해서 교통 통제가 잘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안타까움에 대한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게 그 2020년도에 꽤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태풍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한 44분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이제 실종자들이 아직 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그 넘어서는 최악의 인명 피해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뭐 반면에 수도권 지역에서는 그나마 좀 사고가 좀 덜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내륙 지역, 경북이라든지 충남이라든지 이런 내륙 지역에서 훨씬 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오송이라는 데는 뭐 사실은 그렇게 완전 외곽 지역이라고 충북 오송이요. 네. 그러게 하기도 한데 그죠? 예. 오송에 그 KTX 역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청주랑 이제 거의 생활권으로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죠. 물론 뭐 큰 자연재해라는 거는 뭐 선진국이고 뭐 신흥국이고 뭐 가릴 거 없이 오고 또 인명피해가 많이 납니다만은 그래도 저렇게 많은 언론이나 저희들도 뭐 지난주에 계속 좀 대비를 빨리 좀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아침마다 드렸는데 아쉽네요. 그리고 참 그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희생자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께 삼가 명복을 비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현재 KTX 5개 선로, 경부, 호남, 전라, 경전, 동해선의 일부 선로가 지금 운행에서 좀 차질을 좀 빚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전에 그 태풍과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를 보면은 2013년부터 18년까지 한 자릿수였습니다. 2015년에 한 명도 없었고 2019년에 18명, 2020년이 제일 많았습니다. 46명, 2021년에 5명, 2022년에 30명 등이었는데요. 네. 이제 약간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기후위기에 대한 것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위기를 대응해야 되는 것들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호우가 지역별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도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한 분이 뭐 자기 60년 살았는데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서 뭔가 경보가 왔을 때도 이렇게 크게 좀 느끼지 못했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사실 이게 하셨는데 태풍이 아니거든요. 예. 태풍 같은 게 그냥 아니고 그냥 폭우인데. 폭우가 온 건데. 그러니까 전보다 훨씬 더 그 집중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큰 비가 내리는 그런 게 좀 잦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장마 같은 경우도 좀 표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 우리가 예전에 느꼈던 장마는 꽤 긴 기간 동안 비가 이렇게 계속 오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비가 계속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여기서 확 왔다가 또 갑자기 안 네네네. 왔다가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대응했던 방식과는 좀 다른 날씨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렇게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그거 이상의 뭔가 좀 달라진 대비 태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뭐 끝난 게 아니니까 비 소식이 아직도 남아 있더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행정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신데 뭐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죠. 예, 그 장마 지속 기간은 19일까지로 좀 전망이 되고 내일 있고요. 모레예요. 예, 기상청에서는 일단 18일까지 충청, 전라, 경상권, 제주도 산지에 비가 100에서 250mm까지 내릴 거라고 해요. 그리고 충청권이나 전북, 경북 내륙 지역에는 많으면 300mm 이상의 비가 또 쏟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그래요. 지금 남은 기간 정말 전력을 다해 네. 최소로 피해를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자, 이제 경제 뉴스 보시죠. 네. 예, 이게 원래 첫 번째 뉴스로 준비한 게 그 좀 전에 비 소식이었고요. 네. 그 지난 증시 얘기 잠깐 드리면은 뉴욕 증시가 좀 후반에 좀 약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은 뭐 지난 주가 워낙 강세였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게 마감을 한 것 같고요. 지난 한 주 동안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2.3% 상승하면서 3월 이후 넉 달 만에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S&P하고 나스닥 지수도 각각 주간으로 2.4, 3.3% 올라서 연고점을 경신을 했고요.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S&P는 4,500선을 회복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14,000선을 넘어서면서 이게 뭐 차트로 보면은 저항선이 다 뚫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모두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내려온 부분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7월에 한 번 더 금리를 더 올리게 되겠지만 연이어 올리거나 올해 안에 한 번 더 올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심리가 생기면서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더해지면은 우리 좀 유명한 분이죠. 제임스 블라드. 네.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인데 다음 달에 사임합니다. 집으로 가신다며요. 예. 그래서 워낙 매파였던 분이 사임을 하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임기가 다 돼서 끝내는 거예요? 예, 임기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제 일단 금융회사들의 실적이 좀 나올 건데 SVB 이후에 나오는 실적이라 뭔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JP모건, 시티그룹 이런 데가 좀 괜찮은 실적 공개했고 이번 주는 테슬라하고 넷플릭스 실적 나오면서 빅테크 실적들이 빅테크가 워낙 요새 주가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적들이 공개가 되는 것을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가 되겠네요. 일본 반도체 배터리 중심의 투자 회복, 한국 기술 경쟁력 강화해야라는 제목의 한국은행 보고서가 나왔어요. 일본이 배터리 반도체 쪽으로 뭐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우리도 빨리 이거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군요. 예, 그런 얘기인데 사실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과거 한 10년 전에 있는 학자분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나라 경제 지표 중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엔화였습니다. 그래서 엔저, 엔고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경합도가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워낙 수출 경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냥 일본 꽤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 게 좀 팔리고 일본 게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가 안 팔리고 뭐 그런 상황이었다가 한동안 우리가 일본이랑 경합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일본하고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경쟁력 차원에서도 올라간 품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메모리 반도체 이런 거는 뭐 일본하고는 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많이 알려진 대로 일본이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도 더 좋았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GDP를 보니까 이거 숫자 유심히 보신 분 별로 없으실 건데 0.7% 증가했거든요. 전기 대비해서. 근데 이게 속보치가 0.4%였습니다. 일본 경제 성장률이.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3%였어요. 근데 속보치가 0.4가 나왔다가 확정치가 나온 게 0.7로 나온 겁니다. 일본이? 예. 거의 예상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네네. 좋은 성적이 나왔던 거예요. 이게 펜트업 소비 증가했었고 외국인 관광객들 증가했고 설비 투자도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실물 경제 회복 때문에 일본 주가가 뭐 1990년 초반 이후 최고 수준인데다가 뭐 소비자 물가는 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일본의 투자 회복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내용이었는데 한국은행 보고서가요. 이 주요했던 내용이 반도체 배터리 관련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980년대만 하더라도 글로벌에서 5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9%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2015년에 40%나 됐었어요. 근데 이게 반토막이 난 겁니다. 20%로. 네. 그러니까 일본이 배터리 기술, 원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난데 여기서 시장이 반토막 났고 여기 올라간 쪽을 보면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배터리가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이게 늘어나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 반도체를 보면 지금 일본의 반도체는 투트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국은행은 보고 있는데 일단 TSMC와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게 레가시 공정입니다. 반도체. 예, 그러니까 첨단 공정이 아니라 약간 성숙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범용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 빠르게 양산 체계를 구비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점유율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올 거다라는 거고 좀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는 라피더스라고 해서 일본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동맹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 이제 2나노 이상으로 가게 되는 첨단 반도체를 27년까지 양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도체, 그러니까 일본 반도체 쪽의 그 파운드리 쪽이 생각보다 빨리 안착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물론 요 부분, 그 라피더스 같은 경우에는 2나노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잘 될 수 있을지는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인 건 맞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소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단순히 이거를 경쟁적인 차원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소재 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의 경쟁과 소재 부분에 대한 소재 장비 부분에 대한 협력을 좀 강화해 나가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일본 그러니까 한국은행 조사국에서 썼던 표현 중에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표현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는 지금 그 일본이란 나라가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냐면 예전에는 그 덜 매력적인 투자처였다. 덜 매력적인. 글로벌하게 보면 예. 네. 지금은 덜 위험한 투자처다. 덜 위험한은 뭐냐면 일단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지정학적 안정성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고 네. 거기에 그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네.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덜 여기 뭐 굳이 일본까지 가서 투자를 하냐 뭐 이미 나이 든 나라 거기 아니냐라는 이제 과거 인식에서 시각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 중국에 가서 하긴 좀 뭐하고 그렇다고 아세안 쪽에 가자니 아직 좀 생태계 기반이 좀 약한 것 같고 대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조금 불안해 보이고 한국은 좀 빼주시죠. 아니, 이제 대만은 그 글로벌 투자자들이 볼 때 그렇다는 거잖아요. 대만은 대만. 좀 지정학적으로 조금 위험해 네네. 보이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덜 위험한 지역으로 일본이 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지금 뭐 이거 중국 경기 좀 좋아지면 우리 메모리 사이클 다시 돌아오겠지라고 이게 안심할 문제가 아니라 거기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파운드리라든지 팹리스라든지 아니면 후공정이라든지 이런 전방위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 5주년 그 사은 행사를 이제 우리 제작진들하고 기획을 하면서 네. 사실 요즘 뭐 엔저도 있고 뭐 그래서 일본 많이 간다 뭐 이런데 우리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나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 하시는 쪽의 기술진들이나 예. 혹은 또 신규로 무슨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하는 분들 혹은 일본에 대한 투자라든지 일본과의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아마 저희 프로그램을 보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 김현철 교수님이 사실 일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또 일본 기업에 대한 네. 그래서 일본 지인들이 많으시고 한국에 있는 또 일본 지인을 또 한번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획을 하면서 정말 필요한 분들을 근데 그 약간 여유가 없으시거나 또 시간적으로 안 되셨는데 또 혼자 가려면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게 많죠.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전문가인 김현철 교수님께서 또 호의를 베푸셔 주셔가지고 그러면 1차적으로 한 10분 정도 우리가 그런 분들을 모아서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그 프로그램에 넣었으니까 한번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본의 김프로님 그리고 김현철 교수님과 함께 예. 같이 우리 구독자 중에 10분을 그 필요가 있는 분들을 우리가 잘 선발해서 모시고 가서 그냥 관광 목적만은 아니, 아니고. 일본 관광이 아니라 일본 기업 현장 방문하고 네네. 일본 기업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부품 소재 장비 쪽에 기업들 가보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려고 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 중에 생각 있으신 분들은 네. 저희 3프로 TV에 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예, 어디 뭐 맛기행 이런 거 아니니까요. 그런 거 기대하시는 분은 신청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도 드시긴 드실 거죠? 아니 그냥 저 농심라면 다 갖고 와서 그냥 먹으려고.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네, 그 댓글 중에 한국은 어떠냐는 말씀 되게 많은데요. 한국도 지금 뭐 평택, 용인 이쪽으로 반도체 수출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반도체 소재 장비 회사들도 네. 그쪽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냥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워낙 우리나라 반도체가 이제 삼성이랑 SK로 되게 편중돼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다변화 차원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여기서 신규 투자 늘어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도 거기 그 동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 몇 년 동안 계속 공사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27년, 28년까지도 계속적으로 공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공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저기 울산, 거제도 거기서 조선업 하시는 분들이 다 올라와서 그쪽에 인력이 없을 정도로 반도체 투자 많이 한국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그냥 한국은행이 같이 발표했던 얘기인데 그 에너지 관련한 위험 평가 보고서도 같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그 김프로님이 그 유가 네. 좀 위로 올라갈 여지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관련 소식이 있어서 짧게 좀 전해드리면은 네. 최근에 좀 그 유가가 많이 안 갔었던 거는 이제 오펙 국가들의 생산이 좀 늘어난 측면이 좀 있다. 그리고 결속력이 좀 약해진 측면은 있는데 한국은행이 꼽은 상방 요인으로는 그 일단 사우디와 오펙의 감산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전략적 비축유를 재매입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은 펑펑 그러네요. 내놨는데 이 정도 가격이면 다시 좀 채워야 되겠다라는 네. 게 있고 중국의 글로벌 여행 수요가 중국이나 글로벌 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또 이상 기후로 인한 공급 차질 가능성도 그렇죠. 한국은행이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가격은 공급 차질 문제로 상방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하고요. 그에 따라서 설탕이라든지 곡물, 축산물도 공급 측면에서의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지난주에 자동차 게시판을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뉴스인데 중국 테슬라입니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 중국산 테슬라가 들어오는데 메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인산철 배터리 아, 주행거리 LFP. 짧은 그 친구가 들어와요? 예, 보조금을 싹쓸이 한다? 모델 Y 후륜구동 모델이 지난주에 출시가 됐는데요. 이게 가격이 핵심인데 가격이 5,699만 원입니다. 아, 모델 Y라는 게 저거잖아요. SUV. SUV. 예. 좀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6천이 안 모델 돼요? 3 모델 3보다 비싸죠.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델 Y의 4륜구동 모델은 이전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7,800만 원이었고 이걸 업그레이드한 퍼포먼스 모델이 8,500만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나온 SUV는 후륜구동 모델이고 5,699만 원인데 이게 왜 5,699만 원이냐면 5,700만 원 미만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딱 네. 그거에 맞췄네. 예, 그래서 국고 보조금 100%면 680만 원이고요.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하면은 지자체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많이 주는 데는 4천만 원대 후반, 5천만 원대 초반까지도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100% 전기차 혜택을 받는 전기차는 이제 아이오닉 5하고 기아의 EV6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테슬라가 이번에 그 CATL 배터리는 좀 주행거리가 좀 짧고 거기에 그 후륜구동, 그러니까 전륜이 아닌 예. 모델이니까 그렇게 고급 모델은 아닌데, 근데 이게 테슬라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생긴 거는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껍데기는 아니 이게 사륜구동하고 후륜구동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뭐 그 눈 올 때 미끄러질 때 좀 덜 나고. 후륜이 아무래도 저 눈길에서는 조금 특히 이제 눈길 언덕길에서는 쥐약이죠. BMW 왜 근데 뭐 외제차 특히 독일차 고급차 다 후륜이잖아. 요즘은 전륜이 많고 그런가? 그러니까 네 바퀴 다 굴리는 애들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BMW 예전에 많이 이제 후륜해 갖고 그 언덕길에서 그래 그저 저 대치동 갈 때 거기 다 서가지고 막 이렇게. 그랬다 그랬잖아. 예, 그래서 아우디가 거기서 광고를 찍고 그랬죠.
아우디는 전륜이었네. 잘 올라간다 뭐 그래가지고 네. 이게 지금은 전량 그 테슬라 중국 공장에서 만든 모델이고요. 이게 이전에 국내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차량은 미국의 그 프리몬트 공장에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 공장의 생산량이 이제 미국 내 수요가 많아지고 이제 공급 이슈가 좀 생기면서 좀 잘 안 됐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도가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게 됐고 이번에 이제 기가 상하이에서 나오는 모델이 됐는데, 사실 이거 하게 되면은 그 중국 차에 대한 약간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반감 뭐 이런 거 솔직히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가격이 나와 버리니까 그 레퍼럴 코드라는 게 있어요. 먼저 차를 산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게 되면은 좀 둘 다 이게 추천 혜택을 받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산 사람들한테 레퍼럴 코드 좀 해달라는 것들이 정말 앞다투어 앞다투어 할인 받고 예, 또 지방 보조금 받고 있었어. 하면 잘하면 4,000대까지 구매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거죠. 예. 아니 저건 얼마예요 지금 우리 아이오닉? 보조금? 아이오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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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도 보조금 받을 수 있는 딱 거기 정도 수준이에요. 5천 한 5, 600 했던 것 같은데. 그럼 거기서. 그거보다 싸다고? 싸대? 아니 그 그러니까 비슷하겠죠. 비슷한 거 비슷하다고? 예. 아이오닉 레퍼럴 5가 받고 4,790만 원부터예요. 하단이. 아 저 또 택시 나오는 거 아니야? 테슬라 택시요? 테슬라 택시. 근데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뭐였냐면은 지난주에 현대차가 굉장히 세게 밀었던 유종훈 기자가 소개해줬던 아이오닉 5N 모델이었어요. 네. 이거 이제 고성능 모델이라 정말 이게 현대차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첨단 기능들이 다 들어간 고성능 차였어요. 네. 이게 뭐 가격을 밝히진 않았지만 7천만 원대 나오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어유 그럼 가격 차이 많이 나네. 근데 이거는 N 모델이니까 직접 경쟁 모델은 아닌데 이제 BMW M 시리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네. 거죠. 벤츠 AMG. 현대차의 N 시리즈의 전기차 모델이 나온 거죠. 아반떼 N이 4천만 원대래요. 예, 고성능 모델이니까. 아반떼가 아니지 그건. 그러니까 아반떼. 근데 이게 딱 나오는데 정말 무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게시판에서 아이오닉 5N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라는 게 생각보다 민감하지.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아니, 민감하다는 경기도 거고. 지금 안 좋은데 막 질러대는 시기도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시장에 주는 여론이 메시지가 어떻게, 좀 있을 것 여론의 같습니다.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제 뭐 테슬라는 테슬라인데 중국산 테슬라가 들어온다 이거죠. 배터리도 CATL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 근데 주행 시간 짧은 거 말고 뭐 예를 들면 차체가 어떻다든지 이런 차이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기가 팩토리에서 만들든 그렇다고 봐야죠. 흔들릴 분들이 많으시겠는데. 미제라고 미제인 줄 알았는데 중국산인 경우. 있을까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냥 중국산인 거 다 압니다. 왜냐면 가격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 돌아다닐 때 얘는 중국산 뭐 이렇게 써 있지 그건 안 않으니까. 나죠. 예. 자, 그러면 네. 뉴스 3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요. 그래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을 천천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IT 관련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늦다 보니까 이게 무엇을 만들게 되냐면 닷컴 버블을 만들게 됩니다. 외환 위기부터 닷컴 버블, 금융 위기, 인플레이션의 부활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의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십시오.